제 아기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없어졌어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두 손을 맞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수사과 의자에 앉아 울지도 못하고 그냥 떨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벽을 손으로 짚고 서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58세 오재연의 이야기입니다. 강력계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살인, 납치, 강도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게 이 일을 오래 하는 법이라고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실종 신고만큼은 30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신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 생후 사흘 된 남자아이,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외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이를 안고 병원 후문으로 나간 정황이 CCTV에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은 흐릿했습니다. 복도 조명이 절반쯤 꺼진 새벽 2시 반,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자기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겁이 없어. 이거 계획한 거야. 피해 산모 박지영 씨를 만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출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된 몸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데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신생아였습니다. 그때도 CCTV가 있었고 저는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박지영 씨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다짐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두 손을 맞잡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못 놓친다. 저는 수사과로 돌아와 신고서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돌려보낸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 뒤에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짓말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심부름센터 업자를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병원 CCTV 인근 상가 영상을 하나씩 돌리다 보니 여자가 후문에서 기다리던 차에 탔고 그 차가 석 달 전 심부름센터 주차장에 자주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업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앉혔습니다. 처음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차량 번호 나왔어요. 당신 직원 차예요. 지금 협조 안 하면 공범으로 올라가요. 선택하세요. 업자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가 들어온 건 아이가 납치되기 꼭 5달 전이었습니다. 건강한 신생아 남자아이, 특정 날짜에 맞춰 준비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5달 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5달 전부터 이 날짜를 염두에 두고 아기를 구하려 했다? 누군가의 가짜 출산 예정일이 있었다는 거잖아. 의뢰인 정보는 현금 거래라 흔적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주소 하나. 주소를 조회하자 이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수역 39세. 대기업 임원. 혼인신고일은 8달 전. 배우자 강민지. 저는 그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을 더 파고들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강민지의 이전 주소지, 이전 이름, 그리고 다른 본적지에 이미 등록된 자녀 둘. 이 여자 유부녀였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임신, 신생아. 그리고 5달 전에 미리 준비된 주문.
확인하러 가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강남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수혁이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강민지.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저녁바람을 맞는 그 모습은 어떻게 봐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저 집이다.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손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 아직은. 며칠 뒤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지의 결혼식에서 하객으로 고용됐다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하객 대행 업체를 통해 연락이 온 건데 요즘 관련 민사소송이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사선상에 이름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신부 측 하객으로 22명 갔어요. 신부 가족이라고 소개받았고요. 결혼식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사진 속 민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늘어선 하객들, 전부 하객 대행이었습니다. 이 결혼 처음부터 무대였어. 이수혁은 진짜라고 믿었겠지요. 민지의 가족이라고 소개받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그는 그날 알았을까요?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속았겠지요. 저는 결혼식 사진을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수혁, 당신도 피해자야. 그것도 아주 깊이. DNA 검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심부름센터 업자 진술만으로는 강민지와 납치 아동을 직접 연결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산모 박지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우리 아기는요? 아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강민지의 과거를 팠습니다. 이전 남편, 이전 거주지, 이전 직장, 그리고 찾았습니다. 또 당한 다른 남자의 진술 기록. 그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임신한 적 없어요. 저도 속았어요. 같은 방법을 2번 썼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민지가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DNA 검사 일정을 2번 미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사이 박지영 씨가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채워졌던 아이 이름표 사진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오래 울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민지의 집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집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이수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이를 안고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 채. 저 사람도 피해자인데.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씨 손에 들린 이름표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아니야. 어서 아기를 구해내야 돼.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수혁의 집에 있던 아이는 박지영 씨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동료 2명과 함께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법정이 열린 건 그로부터 3달 뒤였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하면서 강민지의 모든 추악한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가출한 유부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 둘을 두고 도망쳐 나온 여자, 이수혁 전에 이미 다른 남자에게 사기를 치려다 들통이 났고 그 후 클럽에서 이수혁을 만나 그의 지방과 재력을 확인하고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수혁에게 임신을 거짓으로 알렸고 배를 채워넣고 수개월을 연기했습니다. 22명의 하객 대행으로 결혼식을 채웠고
친정이 미국에 있다고 소녀시댁에서 원정 출산 자금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심부름센터에 의뢰했고 납치된 갓난아이를 자신의 아이라며 수혁에게 안겼습니다. 수혁은 법정에서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강민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엄마 박지영 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받아 안는 그녀의 얼굴을 저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그 가족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수사 파일을 닫으며 저는 오래된 이름 하나를 속으로 불렀습니다. 20년 전 제가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아이. 지금쯤 어딘가에서 살고 있기를 아직도 빌고 있습니다. 이번엔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자꾸 강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 끝까지 울지 않던 눈. 저 여자가 처음 원했던 게 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안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그게 그녀의 죄를 지우진 않습니다. 박지영 씨가 흘린 눈물도 수혁이 법정에서 굳어버린 그 표정도 아무것도 없던 일이 될 순 없습니다. 다만 저는 형사니까 진실을 찾는 것까지가 제 일이고 그 다음은 제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파일을 서랍에 넣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재현 형사가 파일을 닫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수혁과 박지영 가족의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